예,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로 넘어가는 고비인데 오늘 오전에 또 축구 보신다고 그래서 마침 이긴 걸 보고 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18차입니다. GYB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오늘 1차 때 하셨던 우리 사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원래 그 반도체 기술 쪽 중심으로 공부도 하셨고 전문가신데 이제 이게 결국은 패권 싸움의 핵심이 되는 미국과 중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국에도 통이시고 뭐 두루두루 보시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또 이 반도체가 주식 시장이나 모든 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AI나 기술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슈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저 자신도 좀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 좀 깊게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모셨습니다. 마침 시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아주 귀한 못 모신 겁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늘 하던 대로 한 200여 명 정도 여기서 오늘 한 20명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21기들이 엊그제 국내 연수를 끝나고 내일 모레면 또 나갈 예정입니다. 그 친구들이 또 이 지금 동영상으로 고향에 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도 있고 동남아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한 50명 정도 그다음에 유튜브로 한 100여 명 정도 들어와서 또 그리고 뒤에 VOD를 통해서 이렇게 또 듣는 사람들 합쳐서 한 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한 30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소장님은 한 500명 정도 또 몰고 다니시고요. 자, 오늘 가급적이면 우리 수준에 맞게 하고 특히 동남아 쪽에 반도체 산업들이 좀 한국 이전들이 조금씩 뭐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베트남 아니더라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쪽에도 많이 지금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YBM 성장시키는 학생들도 또 연세 끝나면 취업하는 그 회사들도 좀 앞으로 길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1시간 들으시고 또 저녁 식사 간편식으로 하고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기 때 들으셨고요. 또 지난번에 또 마침 책이 한 권 나와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주셔서 여러분한테 5권인가 또 선물로 나눠드려지겠죠. 전명수 소장님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보셨을 건데 오늘 진짜 실제 한번 보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뭐 대우그룹에서 그 일을 한 20몇 년 했었고요. 연구소에서 10몇 년 동안 반도체 애널리스트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대우선 건너와서 임원하면서 그 중국 IB를 주로 했었고요. 그 반도체 하다가 이 중국 공부를 그 반도체도 조금 더 길게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묘하게도 이게 CNC, 그 칩스 앤 차이나가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운 좋은 놈 못 이긴다. 그래서 아마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칠기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접받았지만 지금은 뭐 AI가 다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칠복삼? 이제 이 사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운 좋은 사람이 이제 70% 거기에 30%가 붙으면 이제 스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운 좋은 사람하고 사귀고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 거기서 이제 답을 얻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운이 실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운칠복삼이다. 정말로 작년 8월 달 이전만 해도 작년 4월, 5월만 해도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 망한다는 얘기가 넘쳐나다가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10개월 동안 반도체 가격이 1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했냐?
뭐 신기술을 개발했냐, 신제품을 개발했냐, 뭐 공장 캐파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익이 600조가 난다고 삼성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만큼 이익이 나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는 것도 좋고 또 지금은 뭐 대한민국의 최대 하두는 아까 제가 점심 때도 그렇고 식당, 카페 가면 전부 반도체입니다. HBM이 예전엔 전문가들도 생소했던 개념인데 지금은 뭐 HBM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전 국민의 반도체 전문가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공부한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런 대박 시나리오의 후면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미중 전쟁이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가 왜 싸우냐? 왜 싸울 것 같습니까? 답은 심플합니다. 돈하고 권력은 절대 나눠 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조 권력, 무역 권력, 군사 권력, 금융 권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최근 500년간의 모든 강대국들이 걸어왔던 길인데 지금 제조 1등 누구냐? 이미 중국. 무역 1등 누구냐? 중국. 기술, 군사 1등 누구냐? 미국. 2등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한국?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는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보기 쉬운데 우리를 자본주의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죠. 근데 여러분 중국은 자본시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중국을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중국의 심천하고 상해에 있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미국의 시가총액의 4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보는 건 넌센스입니다. 사회주의 탈을 쓴 우리보다 더 빨간 자본주의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미중이 결국은 2등이 1등 될 때 싸움이 붙는데 어디서 붙냐고 그러면 이미 제조 무역은 끝났고 군사, 기술에서 붙게 돼 있고 이게 미중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세상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오는데 2000년 전에 세계 패권은 중국과 인도에 있었습니다. 이 풀 먹는 말이 이게 농업시대에는 이게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의 개수가 경쟁력이었죠. 인구가 경쟁력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그 지중해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돛담배의 개수가 경쟁력이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저때부터는 이 전기 엔진의 기관이 몇 개냐 이게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동부로 가면서 자동차 엔진으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몇 대냐 이게 경쟁력이었고 이게 미국 서부로 가면서 이제 IT가 몇 대가 있냐 이게 경쟁력인데 이걸 다르게 크게 놓고 보면요. 결국은 풀 먹는 말이 석탄 먹는 말로 바뀌고 석탄 먹는 말이 석유 먹는 말로 바뀌고 석유 먹는 말이 전기 먹는 말로 바뀐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역사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음번에 뭐냐고 그러면 이 전기 먹는 말 다음번에 세상을 바꿀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태양을 먹는 말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태양을 먹는 말을 어떻게 키우나요? 사람의 아이디어로 키웁니다. 생각력. 그래서 다시 2000년 만에 사람의 인구수가 경쟁력의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요즘 말로 표시하면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을 닮은 기계가 이게 경쟁력이 되는 시대. 근데 사람을 닮은 기계를 어떻게 만드냐? 사람의 행동, 거지,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IP를 뽑고 그걸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로봇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2000년 만에 사람의 생각이 2000년 전에 사람의 손이 세상을 바꿨다고 하면 지금은 생각이 바꾸는 건데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이제 에너지가 바뀔 때 패권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되면 뭐가 문제냐? 미국하고 중국이 왜 막 터지게 싸우냐고 그러면 패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8년간을 보면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했고 2021년에 바이든이 들면서 기술 전쟁을 했고 2025년에 특이한 것이 이게 기술 전쟁 다음번에는 이론상으로는 금융 전쟁이나 자원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작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왜 왔을까요? G20
아펙 정상회담 참석하러? 아닙니다. 내일 아펙 한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버렸거든요.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시진핑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요, 공항 대합실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 부산의 그 공항 라운지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고 트럼프는 그날 저녁에 미국 가버린 거죠. 왜 왔을까요, 트럼프는? 아펙도 참석 안 하고. 답은 시진핑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진핑이 쥐고 있는 히토류를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지금 항공모함, 전투기, 드론,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핸드폰, 노트북, 이 첨단 기계는 반드시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히토류에 특히 방산이나 첨단산하면은 거의 95%, 100%를 중국이 온 겁니다. 이걸 미중이 전쟁하면서 작년 4월 22일 날 중국이 미국한테 이거 공급 끊어버린대요. 수출하는 거예요. 석 달 딱 지나니까 테슬라부터 이거 전기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첨단 산업이 다 올 수 없다고 생겼기 때문에 이걸 1년 연장하러 온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미국은 넘버원이 많죠. 전 세계 엔간한 건 다 넘버원이 미국인데 지금은 넘버원이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only one이 넘버원을 뒤통수에서 끌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을 때 중국은 지금 히토류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지금 이란 전쟁도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에너지라는 자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을 어떻게 보려고 그럴 때 결국은 이게 지금까지 한참 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석유 그까이 거 없으면 어때? 태양광 풍력 발전 이거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번 전쟁 나고 나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퇴근 시간에서 1시간 걸려야 되는데 32분 만에 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결국은 주유소에 기름값이 2자를 거렸기 때문에 그랬대요. 차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는 이유는 이란의 지도자는 죽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가짜 세계. 유가, 물가, 주가. 이게 지금 트럼프를 완전 발목 잡아가지고 헤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야 이거 석유 없으면 죽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석유 없이 신에너지로 가자.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동하고 미국이 세계 석유를 거의 장악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 배터리 이건 누가 세계 1등이냐고 그러면 점유율로 보면 60%에서 90%가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바뀌는 것은 이거 패권의 전환인데 문제는 이게 신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이걸 어디다 쓸래 그러는데 AI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실패한 것은 전시질의 인화가 전쟁의 승리인데 여기서 세 가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새 코가 계속 길어져요. 2, 3일 안에 전쟁 끝낸다고 한 것을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거 보면 2월 28일 이후에 39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제 이게 커지는 건데 결국은 이번에 보여준 것은 무기 많다고 첨단 무기 있다고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항공모함을 2대나 갖다 받고 최첨단 이제 비행기 다 갖다 붙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갖다 부었는데도 이 작은 35km 가는 이 해협 하나를 이거를 개통을 못 해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꼬시는데 지도자는 귀가 얇으면 안 되는데 형님 이번에 때려 부셔가지고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면 노벨상 타실 수 있습니다에 꼬셔가지고 꼬시켜가지고 질렀다가 4가지를 다 잃었습니다. 첫 번째 이 돈 잃었습니다. 전비 무시 들어간 거죠. 2번째 지지율 훅 떨어졌습니다. 3번째 무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최강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이걸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일본, 한국, 유럽 동맹들한테 다 배보내라. 근데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니까 어떡하냐? 혼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거 동맹들을 다 틀어진 거죠. 그래서 4가지를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건데
결국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지금 제일 겁나는 것은 이게 중국이고 뭐 이란이 아니고 가시들 3명입니다. 유가, 물가, 주가. 이거 떨어지면 중간선거에서 끝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은 4년 대통령 임기 중에서 2년 차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의원을 이제 뽑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간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35% 밑으로 가면 이건 필패한다는 것이 뭐 최근 40년간 역사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하 양원 중에서 하나만 이제 하원은 예산, 상원은 외교인데 하나만 잃어버려도 예산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손발이 다 잘리는 거죠. 외교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상하 양원을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탄핵 들어가는 거죠. 탄핵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종전한다고 하는 이유도 이게 이걸 더 지체시켰을 때 중간선거에서 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서 이득을 화장실에서 웃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무기들 다 뽑아가지고 중동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사우레 드론을 이제 요격하려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고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거까지 이제 끌고 간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5가지의 이득이 생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이 뭐냐고 그러는데 트럼프 1기 정부 때 무역전쟁, 통신전쟁 했습니다. 하웨이 퇴출시켰는데 바이든이 와서는 반도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말기에 들어서는 AI 전쟁으로 완전히 돌아섰고 그래서 어떤 AI 기술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첨단 반도체도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주 이게 이쪽으로 이제 싸움이 붙는 형국인데 지금은 AI 쪽에서 이제 막 터지는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왜 지금 AI를 하냐고 그러면 1780년 산업혁명 후에 수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이 많은 혁명들을 다 합친보다 더 큰 혁명이 AI 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효 과정, 어떤 뭐 강연, 어떤 세미나 포럼에도 AI 빠지는 게 없어요. 왜? 그것의 이펙트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혁명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도 있었고 자동차혁명에 있었고 정보혁명에도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AI혁명에서 위너는 누구고 루저는 누구냐. 이게 미중이 싸우는 진짜 이유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럼 AI 해가지고 뭘 하냐? 챗GPT한테 그림 그리게 하고 질문에 답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지? 돈 버는 게 지금 답인데 뭐 챗GPT가 29,000원씩 월 회비 받아가지고 수익이 날까요? 날 수가 없어 노고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의 원가를 50% 떨어뜨리면 AI를 써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25%씩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젠슨 황이 얘기하는 피지컬 AI입니다. 근데 문제는 피지컬 AI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소면은 스마트 제조가 되는데 그걸 이제 다크팩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거나 스마트 제조의 역량을 보면 이게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1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불 꺼진 공장 그러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 꺼진 공장은 다크팩토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죠. 로봇하고 무인 운반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불을 끈 그게 다크팩토리입니다. 완벽한 100% 다크팩토리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디서 가장 빨리 나가냐고 하면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람도 많고 인건비도 싼데 왜 다크팩토리를 해? 사람으로 쓰면 되지 그러는데 문제는 이미 중국도 이게 사람이 없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이 농업 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임금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임금이 동남아보다도 이미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가보시면은 이 속옷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중국도 속옷은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더 이상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장에서 일해야 될 MZ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싼 나라에서 왜 안 해? 그러지만 중국도 중산층 가정들 같은 경우들은 애기 한 명 낳기 때문에 얘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상교대하는 거 안 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 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무슨 이게 이 와이셔츠 만들고 이거 마스크 만들고 애 장난감 만드는 중국이 아니고 이 배터리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OLED 만들고 항공 우주 부품 만들고 첨단 케이블 만드는데 여기서 허용하는 불량률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완벽한 자동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중국도 이제는 자동화하지 않으면 미중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25% 원래 이제 관세 받았던 데서 25%더 받았으니까 50% 관세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수로 제조업이라는 게 순이익률이 5%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50%를 이기냐? 방법은 원가를 50% 낮춰버립니다. 어떻게? 다크팩토리를 통해서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보통 인건비를 우리가 한 15% 보고 고정비를 한 40% 보면 다크팩토리는 24시간 365일 안에 고정비가 3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럼 인건비에서 한 15%, 고정비에서 한 15%,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데이터가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를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은 US 컴트레이더에서 지켜야 하는 5,000개 품목의 그 수출 품목 중에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산업 데이터가 넘쳐나요. 이거 갖다 뭉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은 풀스택 공급망에서 지금 중국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중국은 자동차, 석유 먹는 자동차에서는 세계 봉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중국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들어와서 이제 먹었는 거죠. 근데 지금 석유 자동차는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는 전 세계 시장의 거의 63%가 중국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1등을 했냐면 중국은 광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 그리고 부품, 자동차까지를 완벽한 이 풀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AI를 도입해가지고 전체를 다가 자동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아틀라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 춤추는 거 잘 안 보여져요. 왜? 그거 하다가 자빠지거나 로봇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로봇이 권투하다가 마라톤에 자빠지면 뭐 이제 언론에서 시니컬하게 씹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고 사람 닮은 기계인데 사람도 넘어지는 로봇도 넘어지는 당연하지. 로봇가 넘어지면 살아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1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자빠졌다 일어나는 것이 됐을 때 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빠지는 로봇을 그대로 출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빠졌다가 사람들이 몇 초 만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억셉트 할 수 있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개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투입하고 나서 현장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연 속도가 시범이 아니고 현장에서 먼저 쓰기 때문에 무지 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면 중국의 GDP의 63%가 국유기업이에요. 그래서 로봇 뭐 이런 거를 누가 먼저 쓰냐면 국유기업이 먼저 써주는 겁니다. 초기 시장을 확보해서 몇만 대를 사줘버리면 바로 그 회사가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해가지고 6개월, 1년이면 이게 로봇 실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다크팩토리의 의미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장이 한 270개 정도씩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자동차 공장인데요. 비아디라고 전기차에서 중국에서 1등하고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정종 공장이 사이즈가 얼마냐면 축구장 1,500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산둥성의 진안에 있는 것은 축구장 900개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보면
지금 비아디 정소 공장 같은 경우는 51초에 전기차 한 대씩 만들고 비아디 진안 공장은 46초. 그리고 여러분 샤오미라고 핸드폰 만들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도 전기차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76초에 한 대를 만들어요. 우리 현대차가 130초에 한 대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이제 간단한 이 닥터팩토리 실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제 배터리, 뭐 전기차, IT 기기, 물류회사, 뭐 가전회사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이걸 도입을 했더니 다 수율, 원가, 가동률 다 30에서 50%씩 개선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그럴 때 결국은 중국이 우리 거 베낀 짝퉁의 나라로 보는 건 이미 7년 전, 8년 전에 끝난 거고요. 우리하고 확실한 경쟁력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가 OEM 했듯이 중국을 우리 협력 파트너로 어떻게 쓸래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최대 과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니라 중국을 가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특히 AI, 뭐 로봇, 다크팩토리 이것은 중국이 우리 지금 선생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1번은 이제 끝났고 2번, 3번에서 우리가 지금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구조로 왔습니다. 또 문제는 AI를 하든 로봇을 하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뇌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뇌가 뭐냐면 반도체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반도체는요 0하고 1하고 2개밖에 없는 그거 더하기밖에 못하는 제품입니다. 0하고 1 만드는 기계가 형광등 이게 반도체거든요. 온 오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중의 진짜 전쟁이고 여기에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서서 취임 1년 차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높으냐? 물론 이제 디테일한 뭐 행정이나 이걸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전부 여당됩니다. 왜요? 나라가 잘 돼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당이 1,440만 명이 생겼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작년에 1,440만 명인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작년 8월 달에 샀더니 이게 4만 원짜리 삼성전자가 30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심플합니다. 내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정치가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미국이 지금 보면 뭐 AI를 하네 뭐네 그러지만 전통 제조업 소비 어떻습니까? 뭐 엉망이죠 뭐. 그런데도 미국이 잘 나가는 건 심플합니다. 가계소득의 7, 80%가 다 금융소득이거든요. 주가가 지금 8년 동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정치가 개판을 치든 말든 내 계좌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떨어지면. 그러면 1,440만 명이 바로 야당됩니다. 지지율 한 방에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정말 운칠복삼인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예산만은 600조의 이익이 생기는 회사가 덜렁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거기 세금만 내도 얼마냐? 20% 치면 120조가 세금이 그대로 생깁니다. 뭐 적자 재정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잖아요. 의대 간다고 애들 그 난리 치다가 전부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겠다고 이제 줄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떼돈 버는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 이 폰노이망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은요 AI를 하는데 미국은 AI를 하지만 중국은 AI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 플러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갖고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제 슈퍼를 하려고 그러지만 중국은 AI에다 제조업을 붙여가지고 제조업에서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지금 AI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그걸 갖고 AI를 만들어서 로봇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빅데이터는 어디서 뽑냐면 핸드폰, 노트북, 전기차, VR, AR에서 만드는데 이걸 하려면은 전자기기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AI를 하려고 그러면 GPU하고 HBM, DDR5 이 세 개가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미국이 못 만들고 중국이 못 만듭니다. GPU는 대만이 만들 거예요. HBM은 한국이 만들고 DDR5는 지금 우리가 대용량으로 쓰는 것은 이거 중국은 아직 실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되냐면 DUV, EUV라고 하는 노광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의 맨 밑바닥에는 히토리 금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없는 놈은 주식이고 뭐고 다 이제 개털이고요. 이게 하나라도 있는 쪽은 빵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이 핸드폰, 노트북, 전기차, VR, AR에 여기에 세계에서 2등이고요. 그리고 HBM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DDR5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한국까지 쫓아와가지고 정상회담 할 정도로 우리가 힘이 세진 거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 양반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분입니다. 괴짜인데요. 이 사람 생일날 금송아지 10마리씩 보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구조는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 두 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푸는 놈이 있어요. 천재가. 근데 얘가 기억력이 없어요.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를 하면 수학을 다 잊어버려요. 그럼 다시 수학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저장해내는. 그 저장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고요. 문제 푸는 것이 CPU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기억도 잘하고 이게 문제도 잘 풀면은 좋은데 그거 하려면은 로드가 무지 크죠. 그래서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설계할 때 두 개를 분리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 메모리. 영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면 영어를 저장하고 수학 공부하다가 국어 공부하면 수학을 저장하는 거. 이거를 1980년대는 20몇 개가 박 터지게 싸우다가 지금 요거 딱 전 세계에서 3개 갑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3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AI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무지 많은 계산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저장해 놓는 이 메모리하고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가 아직도 2차선입니다. 저게 50차선이 돼야 되는데 2차선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거기다 다리를 놔야 되는 거죠. 그게 HBM입니다. 그래서 2차선밖에 안 되는 거를 1054개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하우가 있다가 보니까 대박이 난 거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뭐 엄청난 얘기를 하지만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가는 4년 사이클이 최근 40년간 사이클입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성장률이 이게 20%, 30%, 40%, 50%, 80%, 100%씩 이게 막 올라갑니다. 근데 뭐가 올라갔냐 그러면 반도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라는 게 기억하는 놈도 있고 계산하는 놈도 있고 뭐 빛을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메모리 특히 D램하고 낸드를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00%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가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뭐 조금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누가 꿀을 빨았냐 그러면 요 D램하고 낸드를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꿀을 빤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들은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전체를 100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한국의 주식을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미국에도 반도체도 많은데 300% 올라간 거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를 빼고 나면 성장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이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만 하면 360%가 커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진 분들이 화장실에서 웃고 오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녁 반찬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달에 여기서부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 앉아가지고 거의 9배, 10배가 올라갔는데 원가는 똑같은데 여기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꿀을 보르는데 왜 이게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거 어디 쓰냐 그럴 때 AI에 데이터 센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챗GPT도 있고 예를 들면 오픈 AI도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뭐 그록도 있고 뭐 미니맥스도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오픈 AI 29,000원 내고 그것만 쓰면 되지. 그보다 성능 떨어지는 거 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는 1등 하는 놈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1등 하려고 박 터지게 투자하고 연구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 메모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건데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을 하면서 이 AI,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요거는 미국이 제품이든 장비든 기술이든 AS든 다 스톱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보통의 나라 같으면은 그것은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중국은 멀쩡하게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마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만든 AI가 지금 최고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쯤 전에 새로운 버전을 냈는데요. 이게 미국의 AI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엔비디아 칩을 안 썼는데도 한국의 HBM을 안 썼는데도 성능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국산화한 거죠. 근데 중국이 AI 칩을 엔비디아 없으면 못 만드냐?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성능에 비교하면 뭐 대략 60, 70% 하지만 실전에 테스트를 하면 3, 40%밖에 성능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걸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100을 만든 거죠. 그걸 누가 했냐? 화웨이라는 회사가 합니다. 화웨이는 원래 통신회사니까 연결하는 걸 잘해. 그래서 엔비디아 성능의 3, 40%밖에 안 되는 AI 칩 자기가 만든 거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게 성능을 내게 만든 거죠.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그만큼 커져야 되고 전력도 많이 먹고 비용도 올라가지만 전기세 정부가 보조해줄게. 땅값 뭐 그거야 싼 거니까 됐고 이거 갖고서 이제 버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 칩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옆에 예를 들면 D램이 8개나 1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이게 HBM을 못 구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HBM이 8개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을 쓰면 근데 지금 하웨이 칩은 이게 3개가 들어가야 성능이 나오니까 똑같은 성능을 내려고 하더라도 24개가 HBM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HBM을 못 구하니까 얘들이 뭘 했냐? DDR5를 이제 연결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DR5의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거죠. 그게 지금 한국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떼돈을 번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경쟁이 만들어낸 이 수급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슈퍼사이클이나 뭐나 얘기를 하지만 항상 뭐 저도 반도체 채널에서 17년 했지만 이게 사이클 피크에서는 항상 슈퍼사이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22년, 23년에 우리 삼성전자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돈이 없어가지고 계열사한테서 20조인가 얼마를 빌려서 투자를 해요. 그때 투자를 줄였던 거죠. 근데 반도체는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3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지은 공장의 효과가 2년 반 뒤인 2025년 하반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게 작년부터 이제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는 생산 캐파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HBM을 이제 워낙 마진이 좋으니까 일반 D램 가격에 뭐 3배씩 되니까 1위로 전체적으로 범용 라인을 그쪽으로 다 전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HBM을 만들려고 그러면 공정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D램은 한 400공정을 한다고 그러면 HBM은 600공정 해야 돼요. 수율도 떨어지고 웨이퍼 사용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 DDR5의 생산이 줄어든 겁니다. HBM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HBM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보다 더 많이 중국에서의 DDR 수요하고 한국의 내부적인 이제 DDR5의 생산 축소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가격이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작년 9월달 이후로 거의 8배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더 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반도체는요 항상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러닝커브 이펙트를 적용해요. 그죠? 똑같은 게 10억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그
10억짜리 공장, 예를 들어 100만 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원가가 100이라고 하면 200만 개를 생산하면 고정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200만 개를 생산하면 원가가 33%는 66이 됩니다. 400만 개가 되면 거기서 30%또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50이 돼요. 그래서 생산 캐파가 100인 넘으면 원가가 100인데 생산 캐파가 400인 넘으면 원가가 50입니다. 50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이 이게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 단가가 반드시 이 추세 33%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25년 하반기부터 2024년에 그런 조짐이 있으면 이게 확 기어 올라갑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2022, 23년에 설비 투자를 안 해서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현상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들이 2025년, 26년에 설비 투자를 50%, 60%, 70% 이렇게 계속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한 거고, 설비 투자를 업체들 입장에서는 2022년, 23년에 설비 투자를 줄였어요. 저게 2년 반 되니까 2025년에 그 이펙트가 확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정말 흥제를 했냐고 그러면, 풍수에 이런 말이 있어. 오수부동적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가 명당이냐? 어디에다 산소 쓰면은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사장 되냐고 그러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청용 우베코 배산 임수가 아니고, 코끼리하고 새양지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호랑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요 땅이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양이가 이게 쥐를 물려고 그러면 뒤에 개가 무섭고, 개가 고양이를 물려면 뒤에 호랑이가 무섭고, 호랑이가 개를 물려고 그러면 코끼리가 무서운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조그만한 새양지하고 코끼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새양지가 코끼리 코 속으로 들어가서 뛰어다니면 코끼리는 미쳐 죽습니다. 그래서 이 5마리가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서로를 못 잡아먹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땅이 가장 안정된 지역이잖아요. 그게 명당입니다. AI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AI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히토리 흠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고 EV 장비, 반도체 장비 이걸 만들고, 그거 갖고서 이게 GPU나 HBM을 만들고, 이걸 갖고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하는데,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데, 우리는 천행으로 이 개의 역할, GPU하고 HBM 중에서 GPU는 엔비디아가 지만 HBM은 우리가 거의 100% 엔비디아가 오래 온 겁니다. 이게 없는 순간에 AI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전선 왕이 와가지고 폼 잡고 난리 쳤지만, 그까이 그 엔비디아 주가 바로 오늘 주가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누가? 하이닉스가 독하게 맘먹고 오늘부터 우리가 엔비디아의 HBM 공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라 루빈 지금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폭탄주 돌린 거죠. 이게 지금 한국으로서는 정말 천행으로 이렇게 온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결국은 시력이 실력이다. 이 43년 전에 할아버지의 시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손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한국을 미중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83년에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라는 걸 시작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1,400만이 화장실에서 웃고 저녁 메뉴를 바꿀 정도로 좋은 호황은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HBM이 뭐냐 그러면 GPU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는 것을 만드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D램을 하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12개를 쌓아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제 길을 1054개인가를 만들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하여간 요래 생겼는데 모양이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HBM4 같은 경우는 12개도 아니고 16개를 쌓아야 돼요. 근데 16개를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가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기술을 지금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다른 것은 지금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바로 요 밑에 인터포저라는 거를 이 베이스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베이스타이 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또 좋냐 그러면
이 베이스 타일을 만들려면 이제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래서 TSMC라는 회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삼성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게 2나노 공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4에서는 삼성이 홀등 유리한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그걸 주가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HBM4가 지금 이제 첨단 AI에서 쓰는 건데 이것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100%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아직 HBM4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이 한국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HBM4까지는 이게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했는데 지금 4 넥스트, 4E에서는 지금 삼성이 훨씬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은 그럼 이거 언제 계속 가냐? 그래서 슈퍼사이클 2027, 8 뭐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칼로이라서 이제 칼로만 하고요. 공급 부족 때문에 나타난 것은 공급 과잉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빅테크 회사들이 서로가 사실은 민 투자를 하는 거죠. 서로가 1등 하려고 박 터지게 서로 돈 있는 돈 없는 돈 연끌해가지고 다 지르는데 그것도 주머니가 빵꾸나면 연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빅테크들이 50%, 60%, 70% 투자를 한 것은 그 사이에 다른 사업부에서 플랫폼 기업이 돈을 무지 벌었단 말이에요. 그걸 퍼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그 자금이 다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구글도 증자한다고 그러고 뭐 메타도 그렇고 다 지금 밖에서 펀딩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흐름이 빵꾸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돈 빌려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투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를 줄이게 되면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적게 지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GPU가 줄어들고 거기에 HBM도 같이 줄고 DDR도 같이 줄게 되면 바로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 걸 100개는 뭐 짝퉁의 나라 이러지만 중국도 DDR5를 지금 양산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율이 뭐 30%, 40%가 안 됩니다. 우리는 90%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은 어떤 기술, 어떤 제품도 3년 안에 무조건 배출값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40%의 수율을 우리도 지금 뭐 떼돈을 벌고 있지만 중국도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할래? R&D하고 생산 수율 높이고 생산 캐파 늘리는 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수율이 우리처럼 이제 90% 올라오면 되거든요. 생산 캐파를 전혀 늘리지 않더라도 제품이 2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급이 맞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로서는 대박인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건데 지금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이익은 2027년, 28년 이 사이에 피크지만 증가율은 아마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증가율이 툭 떨어진다. 그래서 그 지금 2027년, 2028년 호황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상보다도 그게 좀 땡겨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로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뭐 주가가 너무 좋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력이 아니고 태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 내가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아다닙니다. 돼지도요. 근데 바람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독보적인 영역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부지리한 거냐는 냉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보다는 이제 그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기름 무한정 넣어야 되듯이 AI 만들려고 그러면 HBM하고 DRAM을 무지 넣어야 돼요. 근데 역사의 이제 그림으로 놓고 보면 아주 나쁜 시나리오 하나는 이런 겁니다. 풍요의 저주입니다. 네덜란드가 이게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대박 났어요. 그래서 돈 펑펑 쓰다가 딴 데 투자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이 이제 동공화되면서 20년 동안 헤맸고, 대만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데 포마사 플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SMC 한 개 회사가 시총의 42%입니다. 그리고 GDP가 지금 13.6% 성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 TSMC만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청년 실업 심각하고요.
주택 가격 이게 사회적 불평등 불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하다는 거, 떼돈 벌었다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다른 것을 갉아먹지 않아야 되는데 갉아먹는 순간에 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풍요의 병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이 칩스 플루, 이 반도체 병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여준 것이 바로 시가총액이 미국의 M7 AI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39%인데 우리는 지금 오늘 주가 올랐으면 전체 시총의 50%가 넘습니다. 딱 두 종목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거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더치 디지즈, 포머사 플루를 우리가 벤치마크해서 그런 것들을 안 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보다는 이제 갈라먹기 어떻게 할래? 여기다 박터지게 싸우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인은 서로 대박 난 것은 원인은 다 다르지만 이 앞에 두 가지 경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고위층이 꺼지면은 성장률이고 뭐고 다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고 그러면 바로 이제 호황이 시작되면 자본하고 인재가 집중되고 자산 버블이 생기고 그러면 이 자산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양극화가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거 반도체 말고 또는 이제 반도체보다 업그레이드하는 거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주거나 출산 인프라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다변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규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대만의 경로나 네덜란드의 경로로 가면 이제 사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크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 메모리 호황은 사실은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설계한 것처럼 착각하면 크게 터진다. 그래서 지금 이게 1978년부터 이 반도체 경기를 보면 85년에도 폭등 장세가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는 길게 보면요. 다 4년 주기로 한 번씩 그리고 죽어 자빠지는 놈이 나옵니다. 인텔이 작년에 죽을 뻔 했다가 지금 살아났고 그래서 지금 이게 메모리만 놓고 보면 1980년부터 45년간을 놓고 보면요. 제가 조기 동그라미 쳐놓은 85년부터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증가 폭으로 보면 85년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비트당 가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동화책에서는 째게 콩나무 하늘까지 자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가격을 놓고 보면 다 일직선으로 다 올라갔고 그래서 DDR4 가격은 지금 이게 DDR5보다도 더 많이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캐펙스를 한 것들을 보면 2024년, 25년 이것에 비교해서 이게 2026, 7, 8에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캐시플로우입니다. 잉여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부터는 잉여 자금이 아니라 빌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설비 투자가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로 보면 2022, 23년에 저기에 이제 투자가 줄었던 것이 2년 뒤에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이 사이클 피크를 오냐 하는 것은 뭐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지금 놓고 보면 이제 2026년 1, 4분기가 가장 이게 수급이 이제 공급이 부족한 때고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아마도 2028년 정도 되면 수급은 맞아 들어가는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측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 얼마나 부족하냐를 보면 요 sufficiency ratio를 보면요 10%가 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한 30% 이렇게 되면 오래 갈 수 있지만 요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겨울에 얇은 얼음 같은 그런 수급 구조입니다. 어떤 놈이든 정산해가지고 요거를 초과해버리면 시장 수급이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은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D랩의 수급률이 2026년 1분기, 2분기 정도는 두 자릿수지만 3, 4분기 넘어가면 이게 훅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D램 가격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가격 상승률을 보면 3분기 이후로는 1분기, 2분기까지는 50%, 90%씩 올라가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뭐에 영향을 받냐고 그럴 때 이게 절대 금액이냐 아니면 증가율이냐 그러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증가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건 바로 중국 회사인데요. CXMT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의 메모리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시장 점유율이 뭐 비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질은 빼놓고 이게 한 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화된다는 거죠. 이러면 세상에 없던 이제 그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로 봐서는 우리는 삼성과 하이닉스만 열심히 쳐다보지만 CXMT라는 중국 회사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꽃게임 장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800년 후반대에 중반대에 보면 서부에 금관이 발견됐을 때 누가 돈 벌었냐 그러면 돈 번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왜? 돈 벌어갖고 노다지를 캤으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다 써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바이스 청바지 회사입니다. 결국 금강을 캐러 갈 때 청바지하고 꽃갱이는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누가 AI에서 이길지 몰라요. 근데 그걸 AI를 하려고 그러면 HBM하고 이게 GPU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청바지하고 꽃갱이 장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놈이 AI를 하든 간에 우리는 돈 번다. 근데 문제는 금을 캐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으면 돼요. 청바지 장사 꽃갱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리스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인데 그 중국은 회칼이 있으면 회를 얇게 뜰 수가 있는데 회칼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칼이 둔탁하게 이만하잖아요. 그걸 갖고 회를 뜨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도 많이 나고 회가 잘 떠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회를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분이 식칼 신공이라고 이게 식칼 가지고서 회를 뜨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면 회 뜨는 것처럼 뜰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뒤통수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술, 어떤 제품도 3년이면 배출가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반도체가 이 얇은 얼음 위에 있는 이제 그런 수급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이냐 그러면 이게 기술 개발, 공정 혁신, 신규 공장 이거 안 했는데 지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2022년 3년의 빙하기가 2년 반 뒤에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 절벽으로 온 것이 우리한테 지금 떼돈을 벌어준 건데 앞으로 2년 반 뒤에 어떡할래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선 왕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안 하고요. 에이전틱 AI, 개인 비서 AI를 얘기를 하고 피지컬 AI, 공장에서는 AI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림이 너무 좋죠. 지금까지는 떼돈 번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이미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들이 투자할 돈들이 지금 말라가요. 그럼 누군가 더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요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에이전트 AI. 개인들이 이제 대량으로 쓸 거라는 것이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쓸 거, 그거를 광고하러 온 거죠. 근데 왜 한국 왔을까요? 답은 심플합니다. 핸드폰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AI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기업은 중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전 세계에서 공장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인데 최대 시장이죠. 그러나 엔비디아는 중국 갈 수 없다. 그럼 어떡하냐?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이게 중국 빼고 센 데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답이고 문제는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대박이냐 하는 건데 문제는 에이전틱 AI든 또는 이제 피지컬 AI든 간에 결정적인 흥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픈클로라고 이게 에이전틱 AI의 완전 돌풍을 일으켰어. 호준가에서 만든 앱인데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중국 정부도 이거를 지원했어요. 그러다 딱 4일 만에 다 수업시켜요.
왜 그랬냐? 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얘가 알아서 주식 투자를 해. 예금 입출금도 해줘. 수익률도 막 나.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왜 이걸 스톱시켰냐면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뽑으면 보안 프로그램이 잡아내는데 이게 프롬프트 상태에서 이거를 이 해커가 아닌 것처럼 프롬프트처럼 이제 명령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에이전트 AI가 되려면 개인이 자기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걸 다 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못해. 몇 푼 벌어준 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내 계좌의 모든 자금이 홀랑딴 데로 이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피지컬 레카이 똑같습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노하우를 해가지고 공장을 자동화한 건 좋은데 그 노하우를 빼가지고 딴 데 그냥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나 에이전트 AI가 화려하고 멋있는 그림이 하지만 그게 전제 조건이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줄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LTA, 장기 공급 계획을 한다. 보통 분기별로 매달별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한테 이 빅테크들이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구글이 삼성전자와 3년치 계약하자. 1년치 통째로 계약을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1년치, 3년치 계약을 하면은 뭐 사이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게 호황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맹점이냐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10배 가격이 올라간 이 가격대로 3년 동안 그대로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량은 우리가 확보를 하지만 가격은 분기별로 리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클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주가를 오르는 쪽에서 계속 보니까 사이클이 없어졌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전선왕이 한국 와가지고 전화를 쳤을 때 우리가 최고가 돼서 그런 거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냐? 선택을 받은 겁니다. 왜? 전선왕이 중국 가서 하면 좋은데 중국의 매출액이 지금 빵이에요.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면 시장이 전 세계를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꽁 대신 닭 한국이 선택된 거죠. 그래서 전선왕은 뛰어난 장사꾼입니다. 그 속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선왕은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4가 없으면 지금 GPU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선왕이 갑이 아니고 우리가 갑입니다. 그래서 갑인 사람이 이 술값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술값 내주고 이번도 고기값 우리가 내줬잖아요. 우리 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냉정하게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전선왕과 같이 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전선왕 데리고 놀 거냐는 거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려 하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는 구독 경제입니다. 지금 뭐 삼성도 종업원들이 파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6억씩 뭐 보너스 준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시나리오도 2028년까지 그대로 지금처럼 이걸 내면 다행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한 요소들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3분의 1 통 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떠들고 있는 거 다 뭐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도체를 지금 파는 것이 아니라 10배 올라간 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구독 경제하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죠. 3년 동안 우리가 빌려줄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BMW다 벤츠다 제네시스 90을 리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럼 1억 5천 그 가격에 3년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제 월 얼마씩 내잖아요. 지금 10배가 올라간 이 반도체 가격을 그걸 기준으로 렌트를 해주게 되면 지금 투자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그걸 3년에 나눠서 낸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10배를 더 써도 자금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년 동안에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구독 경제 모델입니다. 신문 구독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사이클을 죽이고 이 노조의 안정적인 성과급을 제공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대박이 나고, 또 하나는 사이클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떡할래? 그거 참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구리 가격은요, 런던 메탈 엑스체인지 LME가 다 좌지우지합니다. 철광석은 중국의 대련 거래소가 다 해요. 왜냐하면 철광석을 중국이 제일 많이 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70% HBM은 100% 거의 우리가 온 거래요. 그럼 뭘 하면 되냐? 한국의 주식 시장에다가
상품 선물을 만드는 거죠. 반도체를 거래하는 상품 선물을 만들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 다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걸 막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가 이게 주가를 방하듯이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대폭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격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막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막아요? 개미가고 기관이 막잖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가져가면 우리가 이 장기적인 이 불황의 그 언저리에서 좀 피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운을 실력으로 바꾸는 게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데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동남아로 가야 돼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어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개발했고 미국이 양산했던 것이 80년대 중반에 일본으로 간 거죠. 근데 그게 90년대 중반에 우리한테 다 넘어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나요? 우리보다 근면하지 않나요? 우리보다 독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일본은 반도체가 싹 다 죽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건 다르게 생각을 하면 반도체는요 365일 24시간 일해야 되는 상교대 산업입니다. 뭐 엄청난 첨단 산업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근무 조건으로 보면 3D예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하는 건데 문제는 일본도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왜 반도체 산업이 죽냐 그러면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게 있고 엔다카라는 게 있었지만 내부적인 노동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인당 소득이 25,000달러 넘어가면요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는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이 소득 수준이 4만 불 넘어가는데 거기서 상교대를 할 젊은이가 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은 어디지 아세요? 서울대가 아닙니다. 박사가 6,000명 뭐 넘는 삼성전자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에요. 박사는 넘칠 수 있지만 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이 사람들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립니다. 완벽한 다크 팩토리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전자고등학교 나온 뭐 그런 친구들이 지금 20대인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러면 들어와야 될 신입사원은 지금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짜리들이 앞으로 10년 뒤면 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들은 우리도 뭐 지금 애 한 명, 뭐 2명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얘가 10년 뒤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반도체 공장에 가서 365일 24시간 일하게 되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고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거 예를 들면 2주마다 한 번씩 바꾼다. 그랬을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억셉트 할까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못 견디지만 부모들이 그만둬라. 할아버지가 돈 대줄게. 딴 거 해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넘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인구 구조, 노동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지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인건비가 훨씬 싼 동남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뭐 첨단 공정이 다 가냐 그것보다는 반도체는 설계가 있고 이 반도체를 굽는 게 있고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서 검사하는 이 디자인이 있고 패브리케이션이 있고 어셈블리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어셈블리하고 테스트는 이게 자동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동남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그 국제적인 이전 과정은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대만하고 중국, 그 다음번에 어디 가냐?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 6억씩 받는 회사에 취직하면 좋은데 앞으로 그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사람의 숫자는 아까 말했던 다크 팩토리가 되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나 이게 동남아 쪽으로 가야 되는 산업들은 지금 철강화학, 뭐 섬유 이런 것처럼 반도체도 상당한 부분이 거리로 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누가 일하려고 그럴 때 한국 기업이 나가야 되면 한국인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이 현지인을 컨트롤, 베트남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한국인 그러면 뭐 대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의 산업이 이전되면서 거기에 또 젊은이들의 그 잡 헌팅의 기회는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로서는 현재 있는 경쟁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잡은 고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이제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짧게는 이제 한 사이클 대 3년에서 4년 뒤 또 길게는 10년 뒤에 한국 산업을 어떻게 경쟁 유지할까 하는 부분은 산업의 국제적 이전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의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절대로 대체 불가한 only one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많은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다음번 강사님 소개를 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2회 정도는 좀 휴지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즌 2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형태로도 운영도 하고 또 오늘 또 마침 또 힌트를 주시네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폭을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건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환경도 좀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오늘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요 강의는 요걸로 일단 시즌 1은 18장 강의로 마무리가 되는 식으로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버렸네. 예. 그다음에 추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어떤 말씀드린 2명이 그 21기입니다. 국내 연수가 지난주 토요일 마쳤고 모레 아침이면 저 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29명 하노이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교육 과정이 학교를 좀 옮깁니다. 우리 연수원이 있던 그 학교가 우리 여기 와 있는 마침 1기가 왔는데 달랏에서 시작을 했고 2기가 사범대학에서 하노이에서 했고 3, 4, 5기가 또 문화대학 또 최근까지는 보건대학에서 하다가 이제는 좀 옮겨서 행정대학 쪽에 그 연수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다 안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가 2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많이 두지는 않고 8월 초순부터 이제 또 교육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좀 가급적 좀 빠른 시간에 좀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을 좀 사전에 좀 시켜서 교육 기간이 좀 짧아진 것들을 보완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할 때는 실력은 큰 차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그런 또 큰 숙제가 있습니다. 과거식이 아니라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겠다는 참고를 하시고 우리 GYBM이 강의 듣고 있는 GYBM 우리 그 동문들 동남아의 친구들도 좀 관심 가지고 좋은 후배들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 계신 멘토님들이나 모든 분들 좀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면서도 더 오히려 유능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우리 활동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과 또 다음 이 그 세계 라운드 테이블 포럼을 시즌 2에서 좀 더 여러분들 익사이팅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 모든 내용 드리고 마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